65살 여자입니다. 60년을 넘게 살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어서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는 제가 생각만으로도 뒷골이 땡기는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하 연애도 오래 하고 서로 천천히 알아갈 시간도 있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왜 그런 게 없이 몇 번 만나면 바로 결혼을 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의아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엔 중매로 고 남자를 서너 번 만나고 별 다른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집에 팔려가듯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중매쟁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저 집이 손이 귀해서 그런지 아들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집이야. 아들이 죽으라고 하면 애미고 애비고 다 죽는 척을 할 정도라니까. 어찌나 기가 막힌지 증조부가 죽으면서 딸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아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라고 했다더라고. 시애비 죽고 나면 저 돈 다 누구게 되겠어. 저 독자잖아. 내가 중매 많이 서줬는데 저런 집안 흔치 않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저금한다 생각하고 꽉 잡어라면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과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집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할머니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신혼 부부인 저희까지 같이 살아도 방이 남을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의 가족들의 첫 인상을 설명하자면 시할머니는 키도 작고 퉁퉁하신 편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한 마리 불독 같은 느낌이었고 시아버지는 뱃속에서 나온 새끼 물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대체 왜 시아버지와 결혼했는지 이유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곱고 참한 분이셨지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속으로 저 어머니도 나처럼 중매로 만나서 서너 번 만나고 결혼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우셨으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참 점잖으시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순영아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나도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애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안다. 어렵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편하게 얘기해 알겠지? 라면서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있는데 따로 집을 구해주겠다던 말과는 다르게 시아버지께선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다. 당분간은 적응도 할 어른들이랑 같이 얼굴도 보면서 지내는 게 좋겠지? 자주 봐야 서로 편해지고 좋지라면서 작은 방을 저희 부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같이 사는 거지 그냥 시아버지 병수발 들라는 얘기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당뇨 합병증이 있으셨는데 기름진 음식이나 짜고 맵고 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면서 건강을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만 먹고 고기 같은 일체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진 어머님께서 텃밭을 관리하셨었는데 이게 말이 텃밭이지 규모도 크고 농작물도 많아서 관리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휴, 어머니 이걸 저 오기 전까지 혼자 다 하셨어요? 왜 아버님 드실 이렇게 어머님이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냥 사서 드시지. 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 누가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어서 그런지 힘든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이렇게 혼자 나와서 고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청도를 그 집에 살아보니 어머님이 왜 밖에 있는 게 편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고 목마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할머니께선 어머니를 쳐다 보면서 아, 더 뭐하니 남편이 목 마르다는데 가서 물 안 떠오고 라면서 어머니를 주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여보 할머니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니야? 물 정도는 아버님이 떠다 마실 수 있는데 너무 오냐오냐 하신다. 라고 뒷얘기를 하면 혹시나 할머니 앞에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집이 안 그래도 아들이 귀한 집인데 아빠는 장랑에다가 독자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문이고 키웠다고 하더라고. 저런 거 보면 아빠도 참 대단해 나 같으면 눈치 모여서 가만히 못 있을 텐데 엄마가 착하니까 망정이지 우리 아빠지만 내가 봐도 참 귀하게 자란 티가 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저렇게 게을러 터졌으니까 디룩디룩 살이 쪄서 병에 걸리지 나 같으면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겠다.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풀떼기만 먹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불편하거나 눈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 대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랬는진 몰라도 저는 그냥 집에 들러리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단 말고 깜짝 놀라서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뭐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비몽사몽으로 깨서는 몰라나 안 들리던데 무슨 소린데 당신이 나가봐 라면서 저를 침대 밖으로 밀쳐내더라고요. 더 이상은 소리가 안 들리길래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아버님이 거실에 대자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버님 괜찮으세요? 여보 일어나봐, 아버님 쓰러지셨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때 제 소리를 들으셨는지 어머님이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여보 일어나봐요. 여보 아이고 어떡해? 상준이는 언니 상준아 일어나봐. 애 며느라 너는 얼른 119에 전화부터 해라. 내가 상준이 깨우마.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깨우시겠다면서 어머님은 저희 방으로 가셨고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아버님께선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할머니께서도 병원으로 바로 오셨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펑펑 우시는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가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열하는 할머니 옆에 서서 할머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안 그래도 아버님께서 할머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슬퍼하시면 아버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시더니 내가 뭘 안다고 그 입을 나불대냐. 진정해. 지금 너 같으면 진정하겠어? 내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어? 이런 못난 년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는 안 왔지. 처 자빠져 자느라고 우리 아들 쓰러진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알을 살려내라면서 제 살을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할머니를 말렸지만 제 어리며 우시며 잡고 흔드는데 커다란 멧돼지가 저를 물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겠더라고요. 의료진들까지 다 합세해서 겨우 할머니를 저한테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고 오시고 다 형크러진 채로 병원 한쪽에 멍하게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면서 할머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야. 고우나 미우나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너도 아마 자식을 낳아보면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지. 물론 나는 저렇게 안 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어 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님과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장례 치르는 동안 손님을 맞느라 정신이 시간을 보내고 발인까지 끝 마쳤는데 먼저 집으로 가서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겠다던 어머님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어머님은 찾지 못했고 할머니와 남편이 몇 번 경찰서에 들락거렸지만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표기를 해버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내가 그년 그렇게 갈 줄 알았다. 애초부터 계집년들한테는 정이라는 걸 주면 안 돼. 괜히 남은 사람들만 상처받는다니까. 그년 이 우리 집에 와서 잘한 짓이라고는 우리 예쁜 손주 낳은 거지 뭐. 우리 아가 없었으면 이 할미 어찌 살았을꼬 라면서 오히려 제 남편에게 어머님 욕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마냥 어머님만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저 혼자서 이 큰 집을 하루 종일 청소하고 텃밭까지 가꾸려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더라고요.
거기에 할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 2달 만에 살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저는 참다 남편에게 던지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분가하면 안 돼? 할머니는 작은 집으로 모시고 근처에 가까이 살면 되잖아. 나 하루 종일 청소하고 텃밭까지 하면 몸이 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렇다고 내가 있는데 사람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당신이 할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뚱판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다른 여자들은 하루 종일 공장에 안 와서 미상질하고 식당에서 서방하면서 무릎에 박살 나도록 돈 버는데 집안일 좀 한다고 징징대는 거야. 지금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있는 거 알지? 집안일만 하면서도 먹고 사는 걸 행운인 줄 알아 이 사람아. 집 밖으로 나가면 전쟁터야 전쟁터.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당신도 거기 껴서 그렇게 더러운 꼴 보면서 살고 싶어?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계신 것도 잊은 채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방 문을 확 열리더니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냐? 보자 하니 이것이 아주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드네.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힘드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해. 내 시애미는 이 집에서 20년을 넘게 살면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냈는데 어디 감히 시애미도 안 하는 짓을 손주며느리가 하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뭐. 분가를 해.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내가 버저지 있는데도 두 눈에 쌍심지를 고 남편한테 대드는데 따로 살면 오죽할까.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 라면서 남편 손을 잡고 능거실로 끌고 나와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밤 남편은 사과는커녕 할머니 방에서 자겠다면서 방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으니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당신 진짜 바보야? 눈에 그렇게 어두워서 어떡할래? 툭 까놓고 말해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집 재산 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 한두 문이야? 이 정도면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잖아. 당신 힘든 거 아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비위만 좀 맞춰드려. 여보 우리 좀 멀리 보자. 지금 힘들다고 이대로 분가하면 할머니 절대로 나한테 재산 상속 안 해주실 거야. 당신도 할머니 성격 알잖아. 당신이 눈 딱 감고 그냥 죄송하다고 한번 말씀드려. 할머니도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면서 저를 설득하는데 남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나만 조금 참으면 우리 엄마 아빠까지 고생 안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한 투정 부려봤자 오히려 저만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거실에 계신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돌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조금 힘들다고 제가 괜한 투정 부렸네요.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이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 잘못을 했으면 무릎을 끊어야지 더는 나보다 학교도 오래 다녔으면서 어째 어리는 나보다 멍청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무릎 꿇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서 저는 무릎을 끊었고 할머니께선 앞으로 이 집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애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려봐. 그땐 나도 안 참는다.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텃밭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달을 나갔나 싶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욕조 안에는 남편이 몸을 담그고 있고 할머니는 헐딱 벗은 남편 등을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당장 옷 안 입어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시더니 때타올로 제 머리를 치면서 더 내가 뭐라고 했냐?
애기한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것이 나를 앞에 두고 또 큰 소리를 내 라면서 또 손찌검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를 밀치고 남편에게 가서 당신, 당장 옷 입고 안 나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애야? 혼자 목욕도 못해? 손이 안 닿으면 나한테 밀어달라고 하던가. 할머니가 당신을 씻겨주는 게 말이나 돼? 당장 옷 입고 나와 라고 말하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이 할머니 진정해. 괜찮으니까 조금만 참아 응. 나를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라면서 할머니를 말리는 겁니다. 내가 아주 전현 주둥이를 묶어놔야지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뭐가 어쩌고 어째. 하리가 손주 등 좀 밀어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냐. 전현을 내가 아주 반 죽여놔야 저런 말을 못하지 라면서 제 방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속옷만 입고 방에 들어와서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할머니 말대로 같이 사는 손주 등 좀 밀어준다는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뭐가 당신을 화나게 한 건데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저 말을 듣는데 할머니와 남편이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나 저번에 당신이 할머니 방에 가서 잔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해 안 됐지만 그냥 참았어. 당신이 5살 먹은 어린애야. 30 넘은 낭자가 할머니랑 단둘이 방에서 자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등을 밀어달라고 할 거면 옷이라도 입던가. 이게 내가 예민한 거야? 다 큰 성인이 맨몸으로 할머니 앞에 있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난 당신이랑 할머니 둘 다 이해가 안 돼. 이상한 이유 대면서 날 이해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고쳐. 나 안 그러면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선전포고하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면서 저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저를 따라오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제 등을 두드려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엎혀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계속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려는데 혹시 임신 테스트 해보셨어요? 부인과가 아니라 초음파 장비가 없어서 지금은 확인이 어려운데 증상이 임신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 약 처방 받지 마시고 산부인과 먼저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걱정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보니 정말 임신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기뻐야 하는데 이 아이가 딸일까봐 덜컥 겁부터 나는 겁니다. 저야 성별은 상관없지만 혹시나 딸이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될지 뻔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침대 위에 올라가 방방 뛰면서 기뻐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보, 근데 당분간 할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직 초이기도 하고 성별도 모르는데 혹시나 딸이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머니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보다 증손주 기다리신 분이야. 아들이면 좋아하시겠지만 딸이라고 미워하실 분은 아니야. 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입단속을 시켰는데 결국 남편은 할머니에게 제 임신 소식을 전했고 역시나 할머니는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아직 성별은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딸이면 입 밖에 얘기도 꺼내지 마라.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이니까 아들이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예상했던 반응이었는데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할머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괜히 긴장이 둬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겁니다. 할머니는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애기야. 그래도 집안에 고추가 있어야 집이 굴러가는 거야. 딸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 고모를 와라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도 지금은 다남이나 다름없지 아들을 옆에 끼고 살아야 든든한 거야. 너도 나와보면 다 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투닥거리며 지내는 동안 제 배는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별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께 딸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남편이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아침밥을 먹는데 제 배를 만지면서 우리 공주 오늘은 조용하네. 원래 이 시간에 항상 태동이 왔는데 오늘은 잠을 자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밥 한 술을 뜨시더니 공주 너 지금 공주라고 했냐? 라고 묻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응, 할머니 딸이야. 할머니가 싫다고 할까봐 말 못했는데 딸이래. 근데 나는 딸이던 아들이던 상관없어. 이쁘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 낳고 안 낳을 것도 아니고 둘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딸이라고 미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저를 보면서 내가 입을 꼭 다문 이유가 있었구나. 어쩐지 배가 볼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했다. 아들이면 진작에 남산만하게 배가 나왔어야 하는 걸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결국 딸이었구만. 기가 막혀라. 그런데 나를 강쪽같이 속이려고 입도 뻥긋 안 했어? 언제까지 꾹 담으려고 했냐? 낳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나 보지. 아이고 삼신할매도 참 모질다. 딸 낳을 거면 내 친정으로 가라. 집에서 낳던 병원에서 낳던 내 앞에선 딸 얘기도 하지 말고 나가라. 아주 요망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사람 속을 썩이네. 딸을 낳던 말던 내 맘대로 해나가. 당장 나가 라면서 저를 문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남편이 할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밥 먹다 말고 그 집에서 쫓겨났고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근처 슈퍼까지 걸어가서 사장님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저 엄마한테 전화 좀 하려고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자마자 친정 부모님은 바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배는 남산만큼 나와서 맨발로 슈퍼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엄마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내 딸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라면서 저를 끌어안고는 저 망할 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다. 남의 귀한 딸을 길바닥에 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당장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지 라면서 쌍욕을 해대는 걸 겨우 말려 친정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 막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랑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집 앞으로는데 세상에 할머니가 문 앞에서 대장로 누워서 난동을 우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새끼가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출 수가 있냐? 동네 사람들이 막대 먹은 집구석 좀 보소. 내 새끼는 다리가 부러져서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걷지도 못한다는데 너는 밥 잘 처먹고 하루에 몇 시간이고 자빠져 자면서 배짱이처럼 살고 있냐?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착해 빠져가지고는 이 할미 고생은 못 시킨다고 애엄마 데리고 오라는데 어째 콧배기도 안 보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라면서 저희 집 앞에 누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어르신 일어나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제 딸은 못 보냅니다. 일어나세요. 라면서 할머니를 말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나서는 저 미친 영향탱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뱃속에 애가 있는 내 딸을 맨발로 쫓아내서는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울고 물고 지랄이야. 지랄이 지 손주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애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병수발이라도 들게 하려고? 이 망할 놈의 노인네 당장 꺼져, 당장 안 꺼져 라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서 할머니에게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집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욕을 짓걸렸겠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딸아이를 출산했고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도 한 번을 보러 오질 않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그놈의 할머니 핑계를 대면서 어버버거리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인생 불쌍하단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마누라 자식 다 버리고 저렇게 빙신같이 사는지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쓸 돈 관에 끌어안고 가라고 욕해줬습니다.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 시기 전까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면서 몇 번이고 찾아와서 빌고 이혼 소장을 반송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아와서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면서 싹싹 비는데 얼굴도 보기 싫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겁을 잔뜩 먹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이혼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그 집구석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고 애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양육이는커녕 친권까지 표기하라고 했죠. 일말의 앙심은 있는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 혼자 딸아이 키우겠다고 안 해온 본일 없이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 전엔 듬직한 사위까지 왔네요. 제가 그 집에서 이 악물고 버렸다면 지금쯤 사모님 소리 들었겠지만 추억 재산 포기하고 그놈의 집구석 돌아가지 않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딸 행복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나니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